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디자인 강의를 맡은 국현아입니다. 여러분들 배리어 프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장의 설계라고 하죠. 유니버설 디자인은 배리어 프리 디자인에서부터 발전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대상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로 신체적 불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성 확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이나 법적 기준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양한 사용자들의 공간 사용편이나 사용자 만족도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발전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주로 안전성이나 접근성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나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그 외 요인들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품, 환경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도 이제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고 그 수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환경이나 건축물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려는 그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 보편적 기준이 되는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원칙으로 삼는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 안전, 쾌적, 선택 가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과정에 적용을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도입 전에는 어떤 디자인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평균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에서 벗어난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이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높여서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주로 다루는 범주는 크게 3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로, 두 번째는 공원, 광장, 세 번째로는 공공 건축물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부분이 있고, 그 밑에 7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 밑으로는 29개 세부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공공 건축물에 제시되어지는 가이드라인을 사례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접근 공간입니다. 접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로로부터 건물 출입구까지 접근하는데 거치게 되는 그런 공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대지 출입구, 보행 접근로,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대지 출입구를 보시면 대지 출입구는 일단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지 출입구와 보행 접근로 사이에는 단차가 없이 평평하게 마감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현판을 설치하되 그게 시의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대지 출입구에서 차량과 도보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행 접근로의 경계 부분은 단차가 없이 구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가장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건물의 현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현판이나 안내판 같은 경우는 건물 외벽에 붙이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단독 포스트 형태로 설치가 돼서 안내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접근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행 접근로는 평탄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기울기가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도 어떤 기준치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 접근로 내에는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교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유효폭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닥 패턴은 색채나 재질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해야 될 것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보시면 주출입구까지 어떤 장애도 없이 평탄하게 개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패턴은 간결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패턴을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차량으로 대지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섞이지 않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나 교통약자의 주차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그런 표지판도 식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닥에 차량이 진행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지나가는 영역을 이렇게 색깔로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은 주차 구획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은 식별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입니다만은 여기서도 차량이 진행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진행하는 영역을 이런 패턴으로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벽면에도 이런 색채나 어떤 사이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위치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근 공간에 이어서 진입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출입구와 로비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주출입구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출입구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가장 인지가 쉬운 곳에 위치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평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에는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차양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자동문을 설치를 하고 문은 유효폭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설 안내판에는 외국인이나 약자들을 고려하여서 외국어 변기를 한다든지 픽토그램들을 활용한다든지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가 잘 인지되도록 건물이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커다란 차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차양을 단독 디자인 엘리멘트로 활용을 해서 건물 디자인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비입니다. 로비에는 접수되는 안내 데스크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시설물은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홀이나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점 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서로 다른 높낮이로 되어져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층으로 가는 그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 홀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니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내 데스크를 높낮이를 달리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 공간에 이어서 이동 공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로비에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공간까지 가는데 이동 경로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복도, 실내 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제 시설들이 포함이 되고요. 먼저 복도를 보시면 복도는 가장 중요한 게 유효폭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연속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복도의 유효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같이 연결된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바닥 패턴을 달리해서 이동 공간과 머무는 공간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에서는 복도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 등을 활용하거나 바닥 패턴을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출입문입니다. 실내 출입문은 통행이 많은 경우는 자동문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창을 둘 것, 그리고 벽면 마감재와 출입문의 색상 등을 좀 구분을 하여서 출입문을 훨씬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상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창을 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벽면과 실내 출입문의 재질을 달리하여서 실내 출입문을 훨씬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로 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수직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세심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효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핸드레일의 연속성, 그리고 핸드레일의 연장, 그리고 계단 코너의 재질이나 색상을 달리하여 인지성을 높인다는 그런 내용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설치할 시에는 반드시 계단을 병행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선택 가능성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저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은 건물에 진입했을 때 쉽게 인지되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것, 그리고 조작부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편안하게 조작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실내에 출입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홀이 인지가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작부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국적 혹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유니버설 멀티바라는 것을 디자인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기존 호출 버튼뿐만 아니라 리 버튼이나 풋 버튼 같은 다양한 버튼이 추가가 되어서 다양한 신체 조건이나 다양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작부 디자인을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간에는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장실과 다목적 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기와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을 할 것, 그리고 어린이나 영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일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재료나 어떤 픽토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일 것 등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픽토그램을 활용을 하기도 해서 여기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인성을 높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유아들이 자주 방문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위생설비를 별도로 마련을 해주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적절히 구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화장실입니다. 다목적 화장실은 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가족들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건물에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의 유효폭이라든지 실내부의 유효폭을 기준치 이상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여기가 다목적 화장실인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이니지들을 잘 활용을 한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에서 주로 요구되는 그 가이드라인들을 위주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된 건물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잘 녹아져 있는 건물일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잘 반영하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아마 그 건물은 잘된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